육지에서 뱃길로 약 5시간. 동해 한가운데 2개의 섬이 있다. 독도다. 약 460만 년 전 화산 분출로 생성된 독도는 동서 2개의 섬으로 나누어져 있고 주변에 크고 작은 바위섬 80여 개가 산재해 있다. 동도 분화구역 정상 부근에는 등대와 독도 경비대 건물이 있고 서도에는 깎아지는 절벽 위에 168m 높이의 독도 최고봉 대한봉이 있다. 그리고 그 아래 독도 주민숙소 건물이 있다. 이곳의 주소는 경상북도 울릉군 독돌이다. 독도는 자체 오염원이 거의 없어 주변 바다가 우리나라에서 가장 맑고 깨끗한 곳이다. 물이 맑으니 햇빛 투과성이 좋아 각종 해조류가 잘 자란다. 건강한 해조류는 해조류를 먹이로 하는 작은 생명체와 은신처가 필요한 어린 물고기를 불러들인다. 그리고 이어서 이들을 먹이로 하는 다양한 종류의 물고기들도 모여들게 한다. 육지의 숲과 같은 기능을 하는 것이다. 독도는 섬을 조금만 벗어나도 수심이 깊어진다. 그래서 연근의 바다에서 좀처럼 찾아보기 힘든 북발이나 능성어와 같은 희귀어종이 많이 서식하며 방어와 같은 대형 어류도 쉽게 찾아볼 수 있다. 또한 동한난류의 북방 한계점에 위치해 해마다 여름이 되면 남쪽 바다에서 귀한 손님들도 찾아온다. 비늘척 투어도 그중 하나. 지난 여름 처음 발견됐다. 그 외 부채꼬리, 실고기 등 다양한 종류의 열대성 물고기들이 새로 발견되는 것으로 보아 한반도 주변 바다의 아열대화 현상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 동도와 서도 사이의 수심이 얕은 지역. 수심 10m 내외의 바닥 대부분이 감태와 대황으로 숲을 이루고 있다. 돌돔과 뱅에돔도 군데군데 물이 지어 있다. 서도 주민숙소 앞 작은 바위섬 밑에는 수중 동굴이 하나 있다. 길이 약 50m인 동굴로 들어가기 위해선 수문장의 허락을 받아야 한다. 바로 이 녀석, 문어다. 동굴 입구 바위 틈에 자리를 잡고 동굴 수문장 역할을 하고 있다. 동굴 천정엔 부채뿔 산호가 군락을 이루어 어두운 동굴을 화려하게 장식하고 있으며 연산호의 일종인 곰봉 바다딸기도 탐스럽게 매달려 있다. 그리고 가장 깊숙한 곳엔 이 동굴의 주인이 있다. 이마에 큰 혹이 있어 혹돔이라 불린다. 몸 길이가 약 1m 20cm 정도로 대형이다. 혹돔이 가장 좋아하는 먹이는 소라와 홍합. 이빨이 군데군데 빠져 있는 건 오랜 기간 딱딱한 소라를 통째로 씹어 먹었기 때문이다. 몸 크기에 비해 눈은 매우 작다. 약 20년 전부터 이곳에 살면서 독도의 터줏대감 역할을 하고 있다.
밤이 되면 대부분의 물고기는 활동을 하지 않는다. 쥐치는 돌에 입을 맞추고 잠을 자고 어린 돌돔들은 자갈 틈에 무리 지어 자고 있다. 새우는 모래 속을 파고든다. 하지만 동굴 수문장 문어는 지금부터 사냥 시간. 다리 사이에 막을 펼쳐 투망질하는 것은 돌틈에서 자고 있는 먹잇감을 찾는 문어 특유의 사냥법이다. 또 다른 문어가 굴 입구에서 먹잇감을 노리고 있다. 개는 문어가 가장 좋아하는 먹잇감. 개가 눈치채지 못하게 조용히 다리를 뻗는다. 그러나 쉽게 포기할 문어가 아니다. 독도 최고의 포식자답게 문어는 이날 저녁에만 모두 3마리의 개를 잡아먹는 장면이 카메라에 포착됐다. 문어의 포식성은 동족에게도 그대로 발휘된다. 자기보다 덩치가 작은 문어를 노리고 있다. 구사일생으로 도망가는 작은 문어. 그러나 몇 미터 못 가 다시 잡힌다. 작은 문어를 완전히 제압한 큰 문어. 바위 틈 사이에 작은 문어를 밀어넣고 천천히 성찬을 즐긴다. 덩치가 비슷한 두 문어가 힘겨루기를 하고 있다. 먹느냐 먹히느냐 절체절명의 순간이다. 잠깐이라도 방심하면 상대에게 먹히고 만다. 끌려가지 않기 위해 빨판을 최대한 바위에 밀착한다. 그리고는 상대의 기선을 제압하기 위해 먹물을 발사한다. 처음 공격을 시작한 것은 오른쪽 녀석이다. 하지만 상대를 잘못 골랐다. 싸움을 시작한 지 약 30분. 누가 먼저 힘을 뺐는지는 알 수 없지만 동시에 잡고 있던 다리가 풀린다. 무승부다. 약 460만 년 전 화산 분출시 분화구였던 천장굴. 바닷물이 들어와 호수를 이루고 있다. 수심이 얕고 파도의 영향이 거의 없어 작은 어류가 많이 모여 산다. 특히 먼 남쪽 바다에서 난류를 타고 올라온 열대어들에게는 더없이 좋은 천국이다. 몸통 모양이 사각형을 이루고 있는 노랑 거북복. 지금은 불과 2cm 정도 크기로 어린 놈이지만 몇 년 후면 40cm 정도까지 크게 자란다. 온몸에 철갑을 두른 듯 무늬를 가진 철갑둥어. 무늬만 철갑이 아니고 실제로 몸통과 머리에 비늘 대신 단단한 골질판이 덮여 있고 등과 배에 나 있는 가시는 매우 단단하다. 나비 고깃과에 속하는 이 녀석의 우리 이름은 참 멋이 없다. 청정해역 독도의 상징으로 알려진 파랑돔. 파랑돔은 단독 생활을 거의 하지 않고 무리지어 사는 습성을 가지고 있다. 천적의 공격에
공동 대응하기 위해서다. 포식자 방어가 나타났다. 일제히 밑으로 내려가는 파랑돔, 돌 밑으로 숨는 녀석도 있다. 다행히 방어는 그냥 지나갔다. 아열대 어종인 파랑돔이 오래전부터 독도에 서식한다는 사실에 사람들은 놀라워했었다. 하지만 녀석들이 태어난 고향은 이곳이 아니고 제주도 서귀포 앞바다다. 제주도 서귀포 앞바다에는 3개의 섬이 있다. 숲섬과 문섬 그리고 범섬. 3섬 모두 천연기념물로 지정 보호되고 있다. 이 중 서귀포항 바로 앞에 위치한 문섬은 연중 스쿠버 다이버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는 곳이다. 스쿠버 다이버들에게 이곳 수중은 우리나라 바다에서 가장 아름다운 곳으로 널리 알려진 곳이다. 특히 수중 암벽에 퍼져 있는 연산호 군락은 세계적으로 그 유래를 찾아보기 힘든 학술적으로도 매우 가치가 높은 곳이다. 이곳에 있는 연산호는 종류가 무려 80여 가지. 그중 수지 맨드라밀류가 가장 많고 색상도 제일 화려하다. 몸통 모양이 주걱처럼 생긴 이 녀석들. 산호 바위를 하루 종일 떠나지 않는다. 파랑돔이 무리지어 떠 있다. 그 아래 큼직한 돌 밑 파랑돔 암수가 짝을 지어 한창 산란 중이다. 수컷은 어렵게 모셔온 암컷에게 산란을 재촉한다. 산란장 위에 떠있는 파랑돔은 대부분 암컷이다. 이 중 수컷의 부름을 받은 암컷이 밑에 있는 산란장으로 내려와 산란을 하게 되는데 산란장 안에만 들어오면 파란색의 몸 색깔이 회색으로 변한다. 산란터가 넓을 경우 암컷 여러 마리가 교대로 초대받게 되는데 암컷 한 마리가 산란하는 시간은 3분이 채 안 된다. 산란이 끝나면 암컷은 미련 없이 떠나고 남은 수컷이 알을 돌본다. 인근의 또 다른 산란장. 역시 이곳에도 산란터 위에 암컷들이 많이 모여있다. 그런데 이곳에선 연무자리돔이 파랑돔과 한창 신경전 중이다. 돌 밑에는 파랑돔이 산란 중이고 돌 옆에는 연무자리돔이 산란해 놓은 알을 돌보고 있다. 연무자리돔은 산란하기 위해 내려오는 파랑돔 암컷이 자기 알을 먹으러 오는 것으로 생각해 내쫓는 것이다. 알들이 부화하려면 약 일주일. 그때까지 알을 지켜야 하는 연무자리돔과 산란을 해야 하는 파랑돔의 싸움은 계속된다. 수심이 깊은 곳에 연무자리돔 산란터. 산란터로서는 조건이 좋지 않아 어렵게 암컷 한 마리를 모셔왔다. 반가움에 수컷은 계속 입을 맞춘다. 그리고 바로 산란을 시작한다. 산란 중간중간 입맞춤은 계속된다. 이때 등장한 미역치. 지느러미에 강한 독침이 있어 평상시엔 감히 접근조차 못하지만 지금은 예외다. 꼬리치기로 기선을 제압한 후 입으로 마무리한다. 침입자를 퇴치한 암수. 입맞춤과 함께 산란은 계속 이어진다.
해마다 여름이면 이곳 문섬 수중은 온갖 종류의 고기들로 가득 찬다. 그중 가장 크게 무리를 짓는 것은 자리돔이다. 물반, 자리돔 반이다. 여름철은 자리돔의 산란기. 바닥에 있는 바위는 대부분 자리돔의 산란터로 이용된다. 암수 짝을 지어 한창 산란 중이다. 수컷은 암컷의 등에 입을 맞추며 산란을 재촉한다. 자리돔 역시 파랑돔처럼 수컷 한 마리가 여러 마리의 암컷을 데려와 산란한다. 바위가 평평하고 넓은 산란터 위에는 여러 마리의 암컷들이 자기 순서를 기다리며 대기하고 있다. 자리돔 산란장 바로 옆 바위 밑에는 문어도 머리를 땅에 대고 알을 낳고 있다. 문어의 산란기는 봄부터 여름까지. 포도송이처럼 타래를 엮어 돌 밑에 붙이는데 많게는 40만 개까지 알을 낳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문섬은 섬 자체뿐만 아니라 주변 해역까지 천연보호구역으로 지정 보호되고 있다. 바위 위에서 잠을 자고 있는 녀석은 넙치다. 몸 길이가 1m는 좋게 되어 보이는 대형이다. 녀석을 조용히 깨워본다. 우리에게 광어라는 이름으로 널리 알려진 넙치. 남해구로 인해 자연산 넙치는 개체수가 급격히 줄어든 지 오래다. 하지만 이곳 문섬 주변 해역에선 대형 넙치를 쉽게 찾아볼 수 있다. 대부분의 물고기가 잠든 시간, 오징어가 편대를 이루어 문섬 해역에 나타났다. 사냥을 위해서다. 오징어가 노리는 것은 감태나 산호 사이에서 자고 있는 물고기. 특히 산란기 살이 오른 자리돔은 오징어가 제일 좋아하는 사냥감이다. 산호 사이 자리돔이 포착됐다. 다리를 뻗어 잽싸게 자리돔을 낚아챘다. 오징어는 입이 작아 사냥감을 바로 삼키지 못한다. 아직 살아있는 자리돔을 다리로 감싸고 이동한다. 오징어는 이동하면서 사냥감을 먹었다. 입이 작은 오징어는 먹잇감을 과연 어떻게 먹을까? 오징어가 먹다 버린 자리돔이다. 삼키지 못하고 날카로운 이빨로 잘라 먹었다. 포식자 솔배간팽이 모래지대로 사냥을 나왔다. 모래지대는 움직임이 느려 사냥하기 좋은 먹잇감이 많다. 바닥문절이나 비단망둑 등이 그것이다. 배에 알이 가득 찬 솔배간팽 암컷. 산란기를 앞두고 식성이 왕성할 때다. 솔배간팽 사냥 순간의 시간은 약 0.02초. 사냥감이 포착되면 아주 천천히 접근한다.
그러나 목표물이 사정권 안에 들어오면 실패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 사냥을 마친 암컷, 어디로 이동한다. 알로 가득 찬 배가 탱탱하다. 생식공도 반쯤 열렸다. 주변에 수컷들이 모여든다. 이 중 한 마리만 선택해야 한다. 가장 끈질기게 따라다니던 수컷이 짝으로 결정됐다. 짝이 된 수컷은 단 둘만의 밀월 여행을 시작한다. 수컷은 길게는 한 달여 동안 암컷을 따라다니며 산란을 기다린다. 그러다 어느 날 암컷이 공중에 알을 뿌리면 수컷은 즉시 방정해 수정시킨다. 솔베 간팽과 비슷한 방법으로 산란하는 어종이 또 있다. 암수짝을 짓고 있는 이 녀석들, 신뱅이다. 암컷은 배가 제법 불룩하지만 수컷은 홀쭉하다. 암수 색깔은 다르지만 한 종류다. 신뱅이는 상황에 따라 몸 색깔을 수시로 바꾸는 특별한 능력을 갖고 있다. 며칠 후 녀석들의 몸 색깔은 변했고 배도 더 붉어졌다. 암컷이 이동하자 수컷은 암컷의 꽁무니만 쳐다보며 따라간다. 암컷은 배가 너무 불러 이동이 여의치 않다. 수컷이 암컷의 꽁무니에서 시선을 떼지 못하는 이유는 산란이 임박한 암컷의 생식공을 계속 응시하기 위해서다. 암컷이 수면 가까이로 올라간다. 산란 직전이다. 그런데 신뱅이가 이처럼 수면 가까이 물살이 센 곳에서 산란을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가장 큰 이유는 산란한 알들이 센 물살을 타고 멀리 퍼지게 하기 위해서다. 동해 먼 바다에 위치한 독도는 철새들이 쉬어갈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5월부터 8월까지 독도의 주인은 갈매기다. 섬 전체가 괭이 갈매기 둥지로 가득 찬다. 사람들의 발길이 닿지 않아 알을 낳고 새끼를 키우기에는 더없이 좋은 장소다. 해마다 독도를 찾는 갈매기의 수는 8천여 마리. 여름이 끝나갈 무렵이 되면 새끼를 데리고 육지를 향해 모두 떠난다. 하지만 내년 봄이 오면 어김없이 다시 이곳을 찾아올 것이다. 여름철 수온이 올라가면 독도 해역에도 대형 해파리가 많이 발견된다. 촉수에 강한 독성을 가진 이 해파리 주변에는 물고기들이 거의 보이질 않는다. 하지만 물릉돔만은 예외다. 녀석은 해파리 독성에 대한 면역체를 갖고 있어 어릴 때는 주로 해파리 몸속에서 살아간다. 큰 물고기들에게 잡혀 먹힐 염려도 없고 해파리가 남긴 먹잇감도 얻어먹을 수 있기 때문이다. 잿방어가 모래에 머리를 비비고 있다. 얼핏 봐서는 먹이 활동을 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청소 중이다. 아가미와 주변 피부에 붙어있는 쌀알 크기의 흡충을 제거하기 위해서 이렇게 모래에 머리를 비비는 것이다. 피부를 갉아먹는 흡충에 때로는 방어가 죽기도 한다. 미역치 2마리가 머리를 맞대고 나란히 있다. 큰 녀석이 수컷이고 작은 녀석이 암컷이다.
단독 생활을 하는 미역치는 자기 영역 내에 들어오는 다른 미역치를 허용하지 않는다. 대개 영역 싸움은 짧은 시간에 끝나는데 웬일인지 두 녀석은 10분이 넘도록 붙어 있다. 영역 다툼이 아니다. 수컷이 계속해서 암컷의 꼬리 부분을 물려고 한다. 암컷은 물리지 않으려고 빙글빙글 돈다. 구의 행동이다. 암컷이 계속 피하는 것은 수컷을 테스트하는 중. 강한 수컷의 유전자를 받으려는 암컷의 본능이다. 약 30분 경과. 수컷의 쫓는 힘이 점점 약해진다. 결국 수컷은 포기하고 떠난다. 미역치의 구의 행동이 30분을 넘기는 경우는 흔하지 않다. 수컷이 지쳐서 포기한 건지 암컷이 아직 산란 준비가 안 됐다고 판단해 떠난 건지 알 수가 없다. 서도 물골 앞에 있는 가재바위. 독도에서 가장 멀리 떨어져 있는 바위섬이다. 가재바위 주변은 수심이 깊다. 수직으로 된 암벽이 수심 35m까지 이어진 곳. 독도에서 가장 큰 백송이 있다. 산호의 한 종류로 생긴 모습이 흰 소나무를 닮아 백송이라 불린다. 근처에 있는 큰 산호붙이 히드라. 강한 독성을 내뿜는 히드라 줄기에 갯민숭이가 암수 짝을 지어 한창 산란 중이다. 히드라의 독성 물질은 녀석들이 가장 좋아하는 먹잇감. 알들이 부화하면 먹잇감을 쉽게 구할 수 있게 하기 위해 이곳에 산란하는 것이다. 독도 바다의 특징 중 하나는 이곳에 대형 어류가 많이 서식한다는 것이다. 특히 여름이 되면 연근해에서는 찾아보기 힘든 가다랑어와 같은 대형 희귀어종들이 무리지어 이곳까지 올라온다. 제주도 김영 앞바다. 수십 마리의 돌고래가 이동 중이다. 남방 큰 돌고래다. 제주 해역에 돌고래가 살고 있는 것은 아주 오래전부터다. 조선 왕조실록 중 삼조실록에 이곳에 돌고래가 언급되는 것으로 보아 500년도 더 됐다. 새끼가 다 자랄 때까지는 어미가 데리고 다니며 보통 30마리가량이 무리지어 다닌다. 제주도 동쪽 김영 앞바다와 성산 일출봉 사이에서 가장 많이 볼 수 있는데 때로는 100마리 이상이 모여있는 것도 볼 수 있다. 돌고래 종류 중 인간에 대한 친화력이 가장 뛰어난 것으로 알려진 남방 큰 돌고래. 해녀가 수중 작업을 하러 들어가면 주변에 있던 녀석들이 일제히 해녀 옆으로 모여든다. 그리고 해녀 주변을 빙글빙글 돌면서 끼룩끼룩 소리를 낸다. 끼룩끼룩 소리는 돌고래끼리 주고받는 신호음으로 일종의 동물 언어다. 해녀에게 무슨 말을 하고 싶은 것일까? 해녀가 수면으로 올라가자 녀석들은 먹이 활동을 시작한다. 돌고래는 어종에 관계없이 다양한 종류의 어류를 먹이로 하는데 그중 오징어를 가장 즐겨 먹는다.
인간과의 친화력뿐만 아니라 장난기도 많다. 지나가는 배를 발견하면 일제히 배전으로 모여든다. 머리를 끄덕이며 달리는 배 앞에서 재주를 부린다. 그리곤 누가 더 빠른지 배와 헤엄치기 경주를 한다. 현재 제주 해역에 서식하는 돌고래는 100여 마리. 보호 대책이 시급하다. 서귀포 보목리 앞바다는 바로 앞에 숲섬이 있어 수심이 얕고 파도가 세지 않아 각종 해조류가 잘 발달해 있다. 그래서 각종 어류가 많이 모이는 곳이다. 오징어가 산란을 위해 이곳을 찾았다. 건강한 해조류는 오징어 산란의 최적의 장소. 암수 짝을 지어 한창 산란 중이다. 암컷은 감태 줄기에 알주머니를 붙인다. 수컷은 암컷이 산란하는 동안 바로 옆에서 망을 본다. 산란 도중 천적이나 침입자가 있을 경우 암컷에게 알리기 위해서다. 산란은 같은 자리에 반복해서 행해지는데 약 10분 간격으로 왔다 갔다 하면서 40여 개의 알주머니를 붙였다. 산란 도중 약 1시간 간격으로 암수 교접이 있었다. 한 번 교접으로 약 6개의 수정된 알주머니를 붙이는데 처음 붙였던 장소를 정확하게 찾아와 아주 신중하게 감태 줄기의 빈자리를 찾는다. 오징어는 이렇게 산란한 후 곧 죽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한천질의 알주머니는 매우 질겨 아무리 파도가 세게 쳐도 터지거나 찢어지는 경우는 거의 없다. 알주머니 하나에 약 8개 정도의 알이 들어있다. 이 알들이 부화하기까지는 수온에 따라 약간의 차이가 있지만 약 50일 정도가 걸린다. 다른 어종에 비해서 그 기간이 상당히 길다. 약 한 달 전에 산란한 문어. 8개의 다리를 모두 들어 알을 지키고 있다. 어미의 극진한 보살핌에 알들은 모두 건강해 보인다. 눈이 생긴 걸로 보아 부화할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 어미는 산란 후 약 한 달이 넘도록 잠시도 이 둥지를 떠나지 않았다. 아무것도 먹지 않고 오로지 알 지키기에만 전념해온 어미. 부화 시기가 가까워오자 더욱 예민해졌다. 주변에 있는 돌과 굴껍질을 끌어모아 둥지 앞을 가린다. 파도가 심상치 않다. 지난 여름, 우리나라는 태풍의 계절이었다. 직접 영향을 준 태풍만 해도 총 5개. 그중 볼라베는 서귀포 앞바다를 광란의 바다로 만들었다. 서귀포를 직접 관통한 태풍 볼라베는 해안가 마을에도 큰 피해를 주었다. 태풍이 지나가고 3일 후 바다는 정상을 되찾았다. 그러나 바닷속은 정상이 아니다. 암벽에 꽉 차 있었던 산호는 모두 사라졌다.
감태는 밑둥만 남아있다. 바위에 아주 단단히 붙어있던 굴은 껍질이 모두 날아갔다. 바닥은 상간 계곡의 바닥 모습이다. 수중 바위도 깨졌다. 산에서 떨어진 바위가 문어 산란장을 덮쳤다. 알을 지키던 문어가 죽어있다. 죽은 지 약 3일가량 돼 보인다. 태풍에 의한 강한 파도가 바닷속을 덮칠 때 어미는 바위 밑 산란장에서 꼼짝 않고 알을 지켰을 것이다. 그러다 문섬 절벽에서 떨어진 바위에 깔려 죽은 것이다. 문어의 사체는 곳곳에서 발견됐다. 대부분이 알을 지키던 어미로 추정된다. 죽은 문어를 쥐치가 뜯어먹고 있다. 덩치가 작은 쥐치도 먹으러 오자 큰 쥐치가 쫓아낸다. 입으로 쪼아먹던 큰 쥐치가 문어다리 하나를 통째로 입에 물었다. 그러자 옆에 있던 다른 고기들까지 모여든다. 문어다리를 물고 있느라 다른 고기들을 쫓을 수가 없다. 한 생명의 죽음이 또 다른 생명에게는 그 생명을 이어가게 하는 원천이 된다. 자연의 섭리다. 다리는 거의 다 먹고 몸통만 남았을 때 쏨뱅이가 나타났다. 쏨뱅이는 이곳에서 상위 포식자에 속한다. 몸집에 비해 입이 매우 큰 쏨뱅이. 한 입에 문어의 머리를 물었다. 쏨뱅이 두 마리가 나란히 붙어 있다. 자기 영역을 지키며 단독 생활을 하는 쏨뱅이의 특성상 좀처럼 볼 수 없는 광경이다. 아니나 다를까 한 녀석이 다른 녀석의 입술을 깨물었다. 싸움이 시작된 것이다. 입술을 물린 녀석 순간적으로 상대의 머리를 물어 반격한다. 눈까지 물린 녀석 아무런 저항 없이 가만히 있다. 괴로워하는 기색도 없다. 약 1분 후 전체는 다시 역전. 물린 머리를 빼내고 상대의 입술을 깨문다. 그리고는 상대의 머리통을 삼킨다. 좀 전에 자신이 물린 부위보다 더 깊이 물었다. 그런데 두 녀석 다 머리에 상처는 안 생겼다. 입만 크게 벌렸지 이빨로 깨물지는 않은 것이다. 참 특이한 영역 싸움이다. 약 한 달 전 오징어가 산란한 숲섬 수중. 흔적도 없이 사라졌다. 띄엄띄엄 남아있는 청각과 감태만이 이곳이 산란장이었음을 짐작해야 한다. 그런데 딱 한 군데 감태에 알이 붙은 채 남아있다. 감태 뿌리는 바위를 단단히 감싸고 있고 알 주머니는 감태 줄기에 아주 잘 엮여져 있다. 알 상태도 양호해 보인다. 바위도 깨트리는 센 파도 속에서 이렇게 건재할 수 있다는 건 기적 같은 일이다. 이번 태풍이 가져온 기적은 또 있다. 지난 5년간 사라졌었던 흰 동가리가 다시 나타난 것이다. 니모라는 물고기로 널리 알려진 흰 동가리. 지난 2006년 서귀포 뭉섬 해역에서
암수 짝을 지어 산란까지 했는데 그 이듬해부터 보이지 않았다. 그런데 이번 태풍이 지나간 후 녀석이 나타났다. 먼 남쪽 바다에서 태풍이 밀어붙이는 파도를 타고 이곳까지 올라온 것으로 추정된다. 겁이 많아 좀처럼 말미잘 둥지를 떠나지 않는 흰 동가리, 둥지를 떠난다. 그리곤 수심이 깊은 쪽으로 헤엄쳐 간다. 약 1시간 후 수심 15m 지점 말미잘 군락에서 마침내 다른 흰 동가리를 찾아냈다. 먼저 있던 녀석도 쫓아내지 않고 반긴다. 암수, 짝임이 틀림없다. 두 녀석은 나란히 말미잘 주변을 살핀다. 흰 동가리는 말미잘에 둥지를 틀고 공생하는데 같이 살아갈 자리를 찾는 중이다. 5년 만에 우리 바다를 찾아온 흰 동가리 한 쌍, 태풍이 몰고 온 귀한 선물이다. 아마 내년에는 6년 전처럼 이곳에 알을 낳고 새끼들을 키울 것이다. 제주도 동남쪽 먼 바다. 어선 한 척이 배 옆에 뭔가를 매달고 간다. 고래상어다. 이날 아침까지만 해도 수족관에 전시됐던 고래상어다. 현존하는 어류 중 크기가 가장 큰 고래상어. 이 녀석은 크기가 4.7m로 어린 축이지만 어미는 12m까지 자란다. 2012년 7월 초 제주도 애월 앞바다에 설치해놓은 그물에 걸려든 것을 제주도의 한 대형 수족관에서 기증받아 전시해오다 이날 바다로 돌려보내는 것이다. 고래상어가 이동 중 스트레스를 받지 않게 하기 위해 아주 천천히 운항하며 수시로 상태를 살핀다. 외국에서 전문가까지 동원해 방류 장소를 결정한 수심 110m 지점. 조심스럽게 묶은 끈을 풀어준다. 녀석의 등 지느러미에는 위성 추적 장치가 부착돼 있다. 앞으로 1년간 이동 경로를 파악하기 위해서다. 2달 만에 자유를 찾은 녀석. 입을 크게 벌린다. 그리고 뭔가를 토해낸다. 그동안 인간이 준 먹이의 찌꺼기다. 지구상에서 가장 큰 물고기지만 주먹이로 플랑크톤을 걸러먹는 아주 온순한 물고기 고래상어. 약 2달간의 좁은 수족관 생활을 끝내고 그가 살던 바다로 되돌아간다. 깎아지른 절벽, 척박한 땅 바위 틈에도 생명은 자란다. 그리고 그 생명이 계절의 변화를 알린다. 10월 독도의 주인은 해국이다. (2005년부터) 독도가 일반인에게 개방된 이후 해마다 독도를 찾는 사람이 늘어나고 있다. 지난 2012년 한 해에만 20만 명이 넘어섰다. 이곳을 찾는 사람들은 모두가 하나 된다. 나라 사랑하는 마음 하나로 된다. 독도는 이제 우리 곁에 가까이 있는 섬이 됐다. 찬바람이 불면서 파랑돔은 떠났다.
하지만 정착어종 자리돔은 남아있고 모자반은 새싹을 틔운다. 돌돔도 물이 지어 독도 바다를 누빈다. 지난 여름 태어난 치어들도 물이 지어 다닌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물이 맑은 독도 해역. 아름다운 수중 세계를 자랑하는 서귀포 앞바다. 제주에서 태어나 내년 여름 독도를 다시 찾을 파랑도. 우리 바다가 좋아 먼 남쪽 바다에서 올라오는 각종 열대어. 그리고 생명을 이어가는 수많은 생명들. 모두가 이 섬 바다에 있다.